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 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 되게 더워요. 네. 근데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부담도 있다는 그 얘기들 좀 아까 네. 뉴스에서 보고 왔는데 네. 예, 좀 부담이 되죠. 뉴스에서 제일 부담이 있다는 그럼요. 소식이요. 그럼 그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지.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오늘 건 저의 부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담입니다. 그렇죠. 네. 아, 저도 이거 참 전 부마다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여러분 이제 청취율 조사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02로 오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특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또 인앤아웃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주말엔 뉴스앤뮤직이 있습니다. 뉴스앤뮤직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네. 근데 여기선 뭐 좋아요, 구독 이게 아니죠. 그렇죠. 네. 예, 여기 그냥 02로 전화 이렇게 딱 오면 아이 뭐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그리고 주말에 뉴스앤뮤직 네. 이거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간단히 끝납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가 언제냐면 내일부터입니다. 맞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자, 여러분 꼭 전화 받으시고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네.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우리 그거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믿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네. 택시를 탔는데. 아,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앱으로 저걸 한 거라서 네. 이게 다 있는데 네. 그 서울 34사의 4087 기사님께서 네. 아주 저희 프로그램을 네. 애청하고 계시다고. 아, 네. 그래서 제가 참 아까도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이 네.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네. 좀 동료 기사님들한테 좀 널리 네. 홍보도 해주십사.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지역번호 고기로 걸려오는 전화가 네. 있으면 꼭 받아주십사. 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 얘기했죠 우리가. 네, 청취율 예. 조사 기간이 내일부터니까요. 내일부터 이제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 YTN 라디오 자체에서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이제 관련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커피 쿠폰은 내일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커피 쿠폰. 네. 그 남는 거 있으면 우리도 좀 주고 이러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얘기는 결국 안 준다는 얘기네. 네, 저희 PD님이 사주신다고 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자, 이제 뭐 이것도 중요하지. 우리가 네. 오늘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렇죠. 예, 네. 이 얘기 해야죠. 예.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소식은 여야의 오염수 관련 신경전 소식인데요. 오늘도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IAEA가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야 모두 국회 대기령까지 내리면서 총력전을 준비 중이거든요.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여기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우면서 국민의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IAEA 결론이 나온다면 민주당이 수세에 몰릴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향후 이 민주당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장외 집회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하고요. 또 윤 원내대표가 이제 윤지옥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원내 공지를 통해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의원들 모두 국회 비상 상황에 대비해달라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IAEA가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낸다면 국민의힘도 역시나 공식적으로 방류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인 만큼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증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보고서가 과학적 보고서보다는 정치적 보고서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다.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YTN 라디오에 나와서 IAEA의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다. 일본 자본이 IAEA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국민 서명운동, 장외 집회, 단식 투쟁, 원정 투쟁까지 나서면서 전방적인 공세를 펼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방일 해양투기 저지 의원단이 오는 10일에서 10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민 대표 4명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과 일본 국회 앞 등을 찾아가서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알리고 돌아올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주 앵커께서 일본을 가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거 네. 맞죠. 네, 그 부분이 나와서 저도 눈이 더 갔고요. 혹시 듣고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럼 저희의 영향력이 네. 모르죠. 네. 네. 우리는 근데 이렇게 너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자화자찬은 피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전후로 당분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 보고서 제출이 나오고 나서 반응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야의 이런 현재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 이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싶은데 IAEA에 대한 로비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뿐만이 아니고 이 국제기구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과연 대한민국과 같이 이제 선진국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볼 때 중요한 국가인데 이런 국가가 국제기구의 어떤 공정성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상당히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민주당은 그러면 어디에서 조사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과학적 증거를 좀 많이 제시를 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반대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 과학적 증거를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일부 소수 학자들의 의견을 지금 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한국원자력학회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니까 여기에 응해야 된다는 거는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비롯해서 뭐 경희대 각 대학에 있어서의 원자력 관련 학과들 교수님들이 사실 이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거나 공감하지 않는 이유 역시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당도 이게 뭐냐면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만일의 경우도 우리는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비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수산물 그 뭐죠? 그 가이거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사능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전부 공판장이나 이런 데 정부가 이 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해양 방사능 측정 포인트를 굉장히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만일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의 우리 해역에서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일본 정부에 적극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일본 정부로 하여금 방출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게 만일 여의치가 않다면 국제기구에 의존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야 정치권이 모두 국민들에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지만 그때와 나중에 결과가 달랐을 때 그러면 그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측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하면 또 그런 기억은 전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여야 정치권이 정말 걱정이 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고 이런 포인트에 좀 보다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이제 귀국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쓴소리를 이제 하면서 당 안팎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 제가 몸담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이재명 체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우려해서 당분간은 이 정부 비판에 집중을 하되 당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삼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음에도 예상보다 일찍 이재명 비판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에 친명계, 비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고요. 지도부는 일단 이재명 비판이라는 해석에 선은 그었지만 물밑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 행보가 언제든 계파 갈등 재부각에 이제 기폭제로 작용할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친낙계 한 의원이 당초 당에 대한 언급은 안 하려 했는데 귀국해서 보니 당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느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 전 대표가 이제 당분간은 귀국 신고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김해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다음 주 중 성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이제 민주당과 정부 모두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보다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민주당으로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을 가지고는 총선 승리를 낙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보가 빨라졌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정치인들이 제일 좀 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거. 예, 제일 좀 두려워하는 거, 잊혀지는 겁니다. 예? 잊혀지는 건데,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가장 그런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초연한 정치인이 전 손학규 전 대표라고 보거든요. 그분은 상당히 그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안 가지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잊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실제로 그 왜 두려워하느냐? 실제로 이게 잊혀지는 것 같으면 정치적 존재감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1년의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이라는 세월 속에 공백을 빨리 메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존재감을 키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 존재감이 많이 깎여 있는 상태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호남에서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또 원래 중앙정치에서 아주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니까 거기서도 보다 자신의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줘야만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쓴소리 행보가 더 본격화할 경우에는 이제 친명계와 이제 비명계 간의 파열음이 생각보다 빨리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혁신위도 출범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마찰이 심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당연히 친명계는 긴장할 겁니다. 네. 긴장할 거고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이미지, 이 정치인의 이미지라는 게 하루 이틀 걸려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적의 결과거든요. 근데 이 전 대표의 이미지는 상당히 중도층에도 사실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친명들은 굉장히 긴장을 할 거고 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마찰과 갈등은 높아지겠죠. 마찰과 갈등이 높아지는데 여기에서 사실 제일 좋은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두 사람이 손잡고 만나고 이게 아니고 네.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면은요. 이런 긴장이 쑥 들어갑니다. 네? 그게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총선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니죠. 네. 민주당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 불안감을 느낄 때 나오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막 요새 양쪽 정당이 얘기하는 거 보면 와 정말 수위가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불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확 올라가 버리면 이런 뭐 갈등 없어져요.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한쪽은. 예? 한쪽은 목소리가 느긋해지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만 가지고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지지율에서 약간의 오차범위 내에서의 움직임만 있다면 갈등은 더 심해지겠죠. 사실 어느 집단이건 성과가 계속 나오면 굳이 내분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 네. 자신감이 있으면은 자신감이 있으면 뭐 그런 걸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열등감은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등감을 힘으로 바꾼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막 계속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 자신감 없음에 완전히 찌들려 버리면 뭐 이게 스토리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길 그럼요.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자, 다음 소식은 세상에 네. 열등감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누구는 다 있어요. 네. 그거를 자기가 이겨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인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일이 꼬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서울 지역의 층고 제한 관련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어느 지역이든 층고 제한을 없애는 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내서 시민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강변 높이 제한을 푸는 것은 시민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워터프런트, 녹지 공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취임 후에 오 시장이 서울시는 한강수변공원을 문화예술, 여가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강변의 재건축 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 등 개발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12년 만에 재개해서 최고 50층이던 층수 제한 폐지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과 직접 연결되는 수변공원을 강변북로 위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목표 달성에도 이런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전임 시장과 시정을 겨냥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누가 봐도 올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진작에 꾸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준비해오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도 발언을 내놨는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서는 버스 요금은 300원 올리기로 확정했으나 지하철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작년에 비가 참 많이 왔어서 서울에서도 피해가 있었는데 이 여름철 폭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TBS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러 발언을 내놨습니다. 제가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 한강변 높이 제한 완화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고도지구 이 제한하는 거요. 네. 이게 1972년에 8개소를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게 72년이면 51년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6개로 조정을 한다. 6개 장소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주거 환경의 노후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강북 지역에서 강남과 강북 지역에서의 격차를 해소한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실 세빛둥둥섬이라고 왜 있잖아요. 네. 반포지구에. 어벤져스에 나왔던. 어벤져스에 네. 나왔던 거. 그러한 것들이 사실 한동안 방치돼 있었 적도 있어요. 네. 제가 그 앞에 자전거도 가끔 타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거 아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요새는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영화에 나올 정도로 사실 명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 나가 보면 왜 그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별게 아닌데도 그 관광 네, 자원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만든 것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한강변에 있어서의 어떤 미적인 경관도 이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근데 역시 제일 서울 시민들한테 중요한 거는 노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이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이 재산 가치의 회복이라는 차원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전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소식인데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 오늘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파업을 선언을 했는데요. 2주간 4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2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의제에 대해선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법 2, 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 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 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필기, 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수능 관련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걸 인용하기도 했어요. 양 위원장이 수능의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다. 이렇게 킬러 정권이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오늘 서울 이외에도 전국 15곳에서 지역별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15일까지 돌아가면서 파업을 하고 전국 동시다발 촛불 집회, 주중 주말 집회 등을 연다고 하고요. 6일에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모두 4차례 정도 열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인원을 9,000명 넘는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민노총의 파업 예고는 전해드린 바 있는데 전국적인 총파업이라면 여파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의제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법 2, 3조 개정. 뭐 이거는 노조가 어쨌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해서 네. 충분히 주장할 수는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 생활임금 보장 문제도 노조로서는 네. 저는 충분히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로사 노동시간 필기, 중대재해처벌 강화 이것도 노동 관련 네. 문제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지금 이 핵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누가 지금 방류를 하냐면 방류의 주체는 일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저 민주당도 자꾸 뭐 윤석열 정부는 방류를 중단. 윤석열 정부가 이게 방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중단해라. 투기 중단. 그럼 일본을 가셔야지 이분들도. 예? 일본 가셔가지고 뭐 시위를 하시든지. 이거는 저는 왜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민영화 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예? 근데 이게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뭘 민영화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뭘 민영화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 민영화 문제라든지 공공요금 인상 철회 같은 문제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철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런 공공부문의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저는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공공의료, 공공돌봄 확충은 국가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노조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노조의 어떤 주장 범위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갖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노조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이 벗어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통일 문제도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봐요. 네. 예.
자, 마지막 소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 조사가 허위로 드러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썼는데요. 이번 보훈부 장관의 발언이나 어제 방침들 발표한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두 경우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회주의 운동을 했지만 북한 정권과 상관없고 그래서 어쨌든 독립에 기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북한 정권 수립에도 기여를 하고 독립운동도 한 경우가 있어요. 이 두 케이스를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냐를 저는 일단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념 지향성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 정권의 수립에 기여한 여부는 문제가 또 달라요. 이거는 하나의 정체이기 그렇죠. 네. 때문에. 정체라는 건 정치 체제의 수립에 기여했다는 건 이거 정치적 행위거든요. 이건 또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이념 지향성과 독립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측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성공적이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예,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